네, 계속해서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주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신영증권 박세라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올 초인가요? 1월 3일 13대책이라고 하는 거. 뭐 풀 수 있는 건 거의 다 풀었다고 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 워낙 찬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부양책을 썼는데 시장 반응은 좀 뜨뜻미지근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건설주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그래도 1월 달에 그 일산 부동산 대책 덕분에 작년 연말에 상당히 많이 빠졌던 건설주들이 잠깐 반등하는 모습을 1월 달에는 보여줬습니다. 예. 하지만 계속적으로 미분양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미분양이 상당히 많이 증가한다, 10년 내 최고치다 이런 조금 악재들이 쏟아지다 예. 보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펀더멘털이 좀 불안정하구나 라는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지금은 상승세가 이어지진 않고 약간 하락해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으로 2월 달에 뭐 시장 전체적으로 좀 반등을 했으니까 좀 같이 반등을 했는데 2월 달은 약간 좀 약보합 조정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분양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뭐 특히 지방에 더 심한데요. 대형 건설사가 주상복합 신축 아파트를 중공전 사업을 포기했다. 이런 사례까지 보도가 돼 있어요. 네, 최근에 대우건설이 울산에서 진행 중인 주상복합 사업에 대해서 이제 브릿지론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더 이상 본 PF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신용보강을 하지 않겠다. 나는 후순위 브릿지론 단계에서 그냥 손절하고 나오겠다라고 예. 하면서 440억 원 본인들이 자체 자금으로 상환을 하면서 그냥 손실로 그냥 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울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상복합 사업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주택만 해도 미분양이 돼서 힘들 텐데 이제 상가까지 포함이 된다면 사업성은 조금 더 안좋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미분양이 아무래도 될 것 같고 중간에 공사 원가를 투입을 해도 공사 미수금으로 언제 그 공사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440억 원 정도로 손절을 하고 나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정말 개미 투자를 손절하듯이 진짜 손절을 한 셈이네요. 자, 그런데 작년에 대형 건설사들은 뭐 신규 수주나 매출액은 전년 대비 증가해서 외형 성장은 했는데 수익성이 못 따라온다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저희 건설업종의 회계적인 특징은 저희들은 수주 잔고에서 공사가 진행될 때마다 매출로 인식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른바 기성고라고 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 매출은 사실 과거에 이미 확정되어 있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택 부분에서 워낙 수주 잔고가 계속적으로 최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매출들이 계속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개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해외 사업에서의 베트남 개발 건 등이 더해지면서 최대 이익을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익은 좀 반대의 개념입니다. 예. 공사가 진행될 때마다 이제 현실적인 상황들이 반영되면서 현실로 나타나는 게 이익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년에는 건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고 인플레이션이 여파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나왔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수익성, 특히 주택 부분 사업에서의 약간 이익률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주면서 매출은 크게 성장했지만 이익은 그닥 성장하지 않은 그런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건설업의 특징이 계속 좋은 상태로 가면은 같이 성장하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나빠지니까 그런 상황이 됐네요. 저 매출 원가율이라는 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실제로 매출 원가율이라는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할 때 들어갔던 공사 원가가 매출액 대비 얼마나 됐나라는 표현인데요. 예. 지금 GS건설과 대우건설 같이 주택사업 부분 비중이 좀 높은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가 주택사업부 워낙 부동산 경기도 좋고 건자재 가격도 조금 완만했을 때는 85%까지 좀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예. 되다가 80% 후반대까지 좀 올라온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2%에서 3%포인트 정도는 올라온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이제 주택 매출 비중이 크지 않아서 원가율이 원래도 높았긴 했지만 여기마저도 약간 주택 부분에 대한 원가 상승이 반영이 되진 않았나. 그래서 원가율은 조금 높아지면서 수익성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매출 원가율을 뒤집으면 뭐 매출액 대비 수익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자, 거기다가 또 앞서 그 미분양 얘기 잠깐 하셨는데 지금 미분양 세대가 2012년도에 7만 5천 세대, 그리고 작년 12월에 6만 8천 세대, 올해 1월은 7만 세대 추정. 여기로 끝이 아니죠.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네, 제가 너무 충격 먹으실까 봐 그냥 7만 세대라고 보수적으로 말을 했는데 사실 여러 군데에서는 이미 10만 세대 가까워질 수 있다. 3반기에 10만 세대 달성하는 건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분양 세대 수는 계속적으로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분양 물량 감소, 뭐 미분양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기정사실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이에 대한 방어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해외나 신사업 수주에 주력을 다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건설사들 모두가 다 같이 하고 있는 고민이라서 지난 4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2023년도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2023년도에는 해외 수주에 집중하겠다라고 목표치를 그렇게 좀 높게 잡은 게 특징입니다. 주택 수주는 매우 보수적으로 잡고 분양 물량 세대 수도 거의 20%에서 30% 정도 작게 잡고 대신 해외 수주를 좀 공격적으로 잡은 모습입니다. 자, 그다음에 연구님 리포트를 보니까 올해도 화제성보다는 꾸준한 발주가 중동 발주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어요. 중동의 하나의 뭐 어떻게 보면 제2중동붐 기대도 좀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 경기 나쁜 거에 대한 돌파구 이런 기대도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미 뭐 사우디 네옴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테마에서 많이들 접해 보셨고 예. 이제는 그 실체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의 큰 웨이브 상에서의 핵심은 우리가 최근에 S-오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오일 업체들의 기업 실적에서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에너지 기업들이. 뭐 축적된 재원을 가지고 투자에 나선다라는 그 핵심은 예. 변하지 않는데요. 다만 그 투자하는 대상이 이제 네옴 신도시 같이 또 건축 인프라처럼 전방위적으로 넓은 부분에서 다변화된 부분에서 발주가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과거 우리나라 기업이 어디 나라 가서 뭐 1조 원을 수주했다, 2조 원을 수주했다,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전체 시장 점유율을 거의 20%를 차지했다더라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이랑은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워낙 투자 규모는 크지만 발주하는 형태가 건축과 인프라처럼 좀 쪼개져서 나오고 있고 1공구가 다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쪼개져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뭐 약간의 컨소시엄이라든지 이런 협력 구조를 통해서 일부 조금씩 쌓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뭔가 어떤 거를 엄청나게 크게 수주했습니다라는 화제성보다는 꾸준하게 발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뭐 수주 파이프라인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이 올해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뉴스에 민감하기보다는 확인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네요. 자, 이제 주요 건설사 좀 살펴볼까요? 먼저 대우건설, 현대건설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우건설이 지난 4분기에 깜짝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 조금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때 이제 베트남에서 저희가 진행 중인 하노이 주택 도시개발 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매출이 중간중간 인식되는 게 아니라 입주가 시작되면 즉 준공이 되면 매출이 일시에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게 4분기 때 한꺼번에 4천억 원 가까이 이제 인식이 되면서 매출과 이익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해줬습니다. 이제 반면에 작년 4분기에 그런 큰 이익이 있었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주택이나 이런 해외 개발 쪽에서는 약간의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역성장이 좀 될 것 같다라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대우건설은 올해에는 오히려 더 수주 쪽에 조금 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역으로 기저 효과가 있겠네요. 그 목표 주가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목표 주가는 6천 원을 제시를 했고요.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올해 원전과 관련된 이슈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뭐 부동산에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긴 하지만 선제적으로 좀 먼저 나서서 이렇게 리스크를 차단하는 모습들이 오히려 조금 안정성 측면에서는 기여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원전 수주과 관련해서 또 대우건설이 국내에서 상당히 많은 경영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이 원전 관련해서 수주가 나오느냐 이게 조금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현대건설은 뭐 글로벌 최대 건설 그룹과 MOU를 체결하고 신시장 진출을 확대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주가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우선은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당장에 뭐 많은 포션이 제공될 것이다라고 보진 않아서요. 그냥 중장기적으로 좋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현대건설 역시 올해 목표는 해외 쪽 수주에 또 많이 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건축 업체와 협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들어가지 못했던 중앙아시아라던가 아니면 기타 다른 중동 지역에서도 중국 건설사들이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협력을 통해서 수주 포션을 조금 확보하는 측면에서 는 중장기적 의미에서 수주 성장 전략에는 좀 의미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내 주택 시장이 안 좋으니까 뭐 해외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들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은 목표 주가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네, 현대건설도 목표 주가 47,000원을 좀 제시하는 부분이고요.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올해 아무래도 자회사인 또 현대엔지니어링이 있기 때문에 예. 작년에 조금 실적이 많이 부진했거든요. 근데 올해 현대엔지니어링의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까? 특히 그룹사 물량을 또 많이 하고 있는 건설사이기 때문에 현대차와 또 연계된
전체적인 그룹 차원에서의 투자라든지 그 부분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좀 수익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실적 부분에서는 상당히 관건이 될 것 같고 현대건설 역시 사우디 네옴시티와 관련된 실질적인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꾸준하게 지속적인 수준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일단 우리 뭐 양대 건설사들은 아무튼 뭐 하여튼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을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다음에 DLENC 낙폭이 가장 큰 건설사였습니다. 올해 핵심은 플랜트라고 리포트에 적어주셨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DLENC 역시 앞서 말씀드린 두 개 기업과 똑같이 주택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올해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오히려 좀 먼저 원가율이 깎였기 때문에 이익은 빠지는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파구로 플랜트를 좀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올해 2023년도 수주 가이던스를 3.2조 원을 제시를 했어요. 예. 네, DLENC가 과거 대림 산업일 때 2013년도 이후에 3조 원 이상의 플랜트 수주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거의 10여 년 만에 플랜트에 제대로 시동을 거는구나라는 부분에서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신규 수주 목표를 채워야 아마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매출 가이던스도 조금 부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이제 플랜트 부분에서 과연 DLENC가 과거의 그런 소극적인 모습과 달리 적극적으로 수주를 하느냐 그리고 그거를 쟁취하느냐에 있어서 상당히 주가는 많이 연동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겁니까, 이게? 아무래도 다른 회사들 대비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이 아니었고요. 주택 사업을 2021년도부터 거의 많이 보수적으로 취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매출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혼자 조금 빠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DLENC 목표 주가는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목표 주가는 48,000원으로 제시를 하고요. 이 회사 역시 국내 리스크 주택에선 상대적으로 먼저 조금 발을 뺐기 때문에 안정적인 측면은 확실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플랜트 수주가 올해 주가 부분에서는 상당히 관건일 것이기 때문에 과연 얘들이 목표로 한 수주가 파이프라인들이 실제로 나오는지 그 여부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꾸준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네요. 네. 자, 이외에 눈여겨볼 만한 건설 관련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 아무래도 전세 대비 월세 계약률이 많이 높아지면서 예. 우리나라에도 좀 민간 기업이 민간 임대 사업자가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아주 큰 그림에서의 좀 성장 가능성이 보여지는 예. 기업이 하나 있어서 SKD&D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에피소드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민간 임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의 건물 전체를 갖다가 이제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대략 한 2,000세대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2026년도까지 본인이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위탁을 통해서 5만 세대까지 좀 하겠다라는 좀 포부를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민간 임대 사업자가 있구나라는 차원에서 또 중장기 한 10년 뒤를 바라봤을 때 과연 커질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눈여겨보실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서 네, 한번 뭐 소위 뭐 MZ 세대라고 하는 20, 30대 그 요즘 1인 가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수요는 꾸준히 나올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런 사업이 처음인가요? 처음은 아닌데요. 제일 먼저 좀 익숙하실 만한 거는 과거 정부 때 했던 뉴스테이가 이제 8년 임대 이후에 이제 민간 분양하는 식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해 기업이 진출하는 사례들이 처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그 이후에는 뭔가 기업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나서서 임대 후 분양 이렇게 위탁 분양 이런 게 아니라 본인들이 아예 설계를 해서 정말 집주인처럼 이렇게 세입자를 받아들이고 관리까지 하는 사업으로서는 이제 막 개화하는 단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뭐 미국 영화를 보면은 어디 이사 갈 때 가방 조그만 거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이삿짐 바리바리 싸갖고 다녔는데 맞습니다. 이제는 그 우리 어떤 라이프 스타일도 좀 변할 수 있다고 봐야겠네요. 예. 자, 하여튼 뭐 건설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 잘 들었습니다. 신영증권 박세라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